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밤새 저를 뜨겁게 안았던 다른 남자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감춥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어내도 살결 깊숙이 스며든 그의 채취, 어깨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낙인. 남편은 제 순종적인 아내가 곁에 있다고 믿겠지만 지금 이 차가운 부부의 침대에는 다른 남자의 열기를 온몸에 새긴 더러운 여자가 누워 있을 뿐입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제 곧 새벽 5시 20분. 나의 밤이 끝나고 다시 아내의 시간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10분.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의 흔적을 가리고 밤새 나를 지배했던 그의 기억을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지난 몇 달간 매일같이 해왔던 일이니까. 이것은 나 김혜인이 30년간 연기해온 아내라는 배역의 또 다른 하루일 뿐입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면 어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눈을 뜨면 눈꺼풀 위로 어둠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고 옆자리는 이미 냉기가 감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깨는 법이 없었다. 그 지독한 성실함이 한때는 존경스러웠고 또 한때는 원망스러웠으며 이제는 내 위험한 비밀을 지켜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는다. 사기 그릇에 손끝이 닿는 감촉이 시리다. 쌀뜨물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감각만이 이 연극 속에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 같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끓여놓은 시래기국이 다시 데워지고 밥솥은 낮은 소음으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소리는 지난 30년간 내 몸에 아로새겨진 또 다른 이름의 침묵이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물컵을 채운다. 우리는 밥 먹는 소리로 대화하고 그릇 긁는 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거짓으로 묻는다. 오늘 춥다는데 든든히 입고 가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부엌을 울린다. 어젯밤 다른 남자의 이름을 속삭였던 바로 그 입술로 나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내의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 사람은 대답 대신 밥 한 숟갈을 크게 떴을 뿐이다. 시선은 이미 식탁 너머 거실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에 가 있다. 저 시계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장남인 그에게 물려주신 유품이다. 나에겐 단 한 번도 맞춰주지 않던 그의 시간이 오직 저 죽은 시계에만 정확히 맞춰져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밥그릇을 비우고 일어선다. 내가 깎아놓은 사과 두 쪽을 입에 우겨 넣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등은 언제나처럼 넓고 또 언제나처럼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저 등 뒤에 숨겨진 무게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내 죄책감이 그럴 자격마저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심장에 박힌다. 그 소리와 함께 비로소 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된다. 그가 남기고 간 밥상의 흔적들을 치우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번 그와의 만남을 몰래 계획하는 것으로 행주를 준다. 여러 번 삶아 이제는 누런빛이 완연한 가장자리가 실밥처럼 너덜너덜해진 행주다. 이 행주 같은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나는 결국 선을 넘었다. 모든 것은, 모든 균열은 작년 그 평범했던 가을날 아침 아주 사소한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파스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애미야, 입맛이 없다. 누룽지나 조금 끓여다오. 시어머니의 무기력한 불평을 들으며 부엌으로 향하는데 식탁 위에 아파트 광고 전단지 뭉치가 놓여 있었다.
무심코 그걸 치우려다 그 밑에 깔린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동네 문화센터 가을 학기 수강생 모집 전단지.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행. 그 문구가 마치 물에 빠진 내게 던져진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2시간이었다. 그 2시간의 외출을 위해 나는 시어머니에게 묵은 옷, 정리해서 기부 좀 하러 다녀오겠다는 구차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문화센터 강의실은 어색한 열기로 가득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낯설미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강사라고 했다. 자신을 박민준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내가 상상했던 나이든 문학교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40 중반쯤 되었을까 희끗한 새치가 오히려 멋스러운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선하게 잡히는 그런 남자였다. 글쓰기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잊고 있던 내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날의 주제는 내게 가장 익숙한 풍경이었다. 나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내게 익숙한 풍경이라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뿐인데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행주에 대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새벽, 나의 부엌, 나의 30년을 묵묵히 지켜본 낡은 행주에 대하여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글을 읽는 시간. 나는 차마 내 글을 소리내어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차례가 되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그가 내게 다가와 노트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잠시 내 글을 읽던 그의 눈이 이내 나를 향했다.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낭독하는 나의 글은 내가 쓴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나의 문장들은 더 이상 구차한 신세 한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고독한 역사였고 침묵의 서사시였다. 강의실의 모든 여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낭독이 끝나고 그는 노트를 내게 돌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혜인 선생님. 선생님의 문장에는 아주 진한 삶의 힘이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네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김혜인 선생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는 오랫동안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새아가였고 어머님이었다. 그저 김혜인이라는 내 이름 석자가 선생님이라는 존중의 언어와 함께 내 귀에 와서 박히는 순간 나는 수십 년간 굳게 잠겨있던 심장의 자물쇠가 딸칵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내 마음속 가장 단단하고 어두웠던 빙벽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실금 하나가 생겨났다. 그 균열의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빛 한 줄기가 새어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이 두려우면서도 미칠 듯이 간절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빛을 쫓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식탁을 다 치우고 젖은 행주를 빨아 널었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왔다. 이제 곧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이다. 나는 다시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나의 연극을 계속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있을 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때로 한평생보다 길다. 그 남자 박민준 선생을 만나고 돌아온 후 나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편의 아침밥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였다. 김혜인 선생님. 그 한마디가
밤새 닫혀있던 내 의식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라도 되는 양 어둠 속에서 나를 깨웠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도 그의 얼굴이 환영처럼 어른거렸다. 웃을 때 선하게 휘어지던 눈매, 내 글을 읽어주던 나직한 목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순간의 따스한 눈빛. 30년간 흑백 필름처럼 단조롭게 돌아가던 내 일상에 누군가 몰래 총천연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찬란한 색채가 어지러우면서도 필사적으로 그 잔상을 붙잡으려 애썼다. 다음 글쓰기 수업이 있는 화요일까지 남은 엿새는 실로 고문에 가까웠다.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남편의 무심한 손가락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다. 그들의 세계는 여전히 견고한 회색빛인데 나 혼자만 다른 세상에 발을 담근 기분이었다. 비밀을 품은 자의 불안함일까? 행여 내 들뜬 마음을 들킬세라. 나는 일부러 더 깊숙이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늘 입던 어두운 색의 바지와 스웨터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조금은 화사한 블라우스에 손이 갔다. 딸아이가 몇 해 전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것이었지만 어색해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그걸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목 부분의 작은 프릴 장식이 영 낯설고 부끄러웠다.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어 다시 벗으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먼지 쌓인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결국 그 블라우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에 서서 들어오는 수강생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멋대로 해석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심장이 제멋대로 두근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따라 그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이나 칠판에 글씨를 쓸 때마다 움직이는 고든등이 자꾸만 시야에 들어왔다. 한 여자로서의 감각이 아주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짐을 챙겨 나갈 때 나는 일부러 느릿느릿 가방을 챙겼다. 무슨 말을 걸고 싶은 것도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와 같은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을 뿐이다. 마지막 수강생이 강의실을 빠져나가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블라우스 때문일까? 아니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내 들뜬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 버린 걸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닙니다. 그냥 날이 좋아서요. 그렇군요. 가을이 참 좋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내게 시선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써오신 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심장이 멎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지난주에 써오신 글, 그것은 완벽한 명분이었다. 선생과 제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이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그 제안이 단순히 글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안 돼, 미쳤어? 어서 거절해. 다른 하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커피 한 잔일 뿐이야. 평생을 참고 살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과 시어머니의 약봉지, 그리고 누런 행주가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네, 좋아요.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담담하고 조용했다.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 쌉쌀한 커피 향과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그와 마주 앉았다. 이런 낯선 남자와 단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니, 내 인생에 있기나 했던 일인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그는 내 행주에 대한 글이 왜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사물에 한 사람의 생애를 투영하는 방식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고 했다. 그는 내 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오롯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나에 대해 물었다. 결혼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원래 꿈은 무엇이었는지, 남편이나 아이들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종이에 뭐든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어쩐지 선생님 그래서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른 논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이 그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조금씩 복원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이야기도 들었다. 아내와는 몇 해 전 이혼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지금은 자유롭게 글을 쓰며 지낸다고 했다. 그의 고독과 나의 고독이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희미하게 공명하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설 때 가을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이 부셔 잠시 인상을 찡그렸는데 그가 그런 나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아찔한 설렘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차가운 불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에 돌덩이라도 얹은 듯 무겁고 답답해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마치 나를 고발하는 증인들처럼 느껴졌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싸늘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틀어놓은 건강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부엌 싱크대에는 내가 아침에 미처 치우지 못하고 나간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의 왕국. 하지만 오늘은 그 왕국이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아무도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았다. 도마 소리는 너무 요란했고 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 반찬은 뭐야?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목소리가 나를 취조하는 형사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답했다. 김치찌개 끓였어요. 저녁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형벌과도 같았다. 남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고, 감히 어디서 무얼 하다 이제야 돌아왔냐고.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내 이마에, 가슴에 불에 달군 인두로 죄인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것만 같은 지독한 낙인의 감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옆에 돌아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의 무심함이 만든 강이라고 평생을 원망했는데 어쩌면 그 강을 더 깊고 넓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눈을 감자 카페에서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짧았던 한낮의 꿈결 같은 시간.
그리고 뒤이어 나를 덮치는 지독한 죄책감. 나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생애 처음 느껴보는 위험한 설렘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이 밤의 끝에서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는 것을. 죄책감은 젖은 소목과 같아서 입고 있는 사람의 온기마저 빼앗아간다. 그와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내내 그 차갑고 축축한 무게에 짓눌려 지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데도 나 혼자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나는 수백, 수천 번을 되뇌었다. 미친 짓이었어.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 한낮의 짧은 꿈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 그것이 내게 허락된 삶의 전부였다. 감히 다른 이름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틀 밤낮을 앓고 나서야 나는 겨우 휴대폰을 손에 쥘 용기를 냈다. 그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는 차마 없었다. 나는 대신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짧은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지난번 커피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만 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곧이어 짧은 진동과 함께 답장이 도착했다. 네, 알겠습니다. 혜인 선생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의 답장은 더없이 정중하고 담백했다. 그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는 그 문장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는 나를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조금도 존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이름 모를 감정들에게 겁을 먹고 다시 안전한 감옥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이었다. 그렇게 그를 밀어내고 나면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착각이었다. 그의 존재를 지워내려 애를 쓸수록 내 삶의 균열은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에 무감각하게 견뎌냈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나를 찔러왔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쩝쩝거리는 소리가 전에는 그저 소음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신경을 긁어대는 톱질 소리처럼 들렸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찾으며 애미야 하고 부르는 소리는 나를 하녀처럼 올가매는 족쇄의 소리 같았다. 묵묵히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내 등 뒤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고 나는 언제나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그 풍경이 그날따라 참을 수 없이 외롭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에 몰두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삶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달아빠진 행주를 쥐어짜고 끓어넘치는 냄비를 닦아내며 내 안의 허튼 생각들을 함께 닦아내고 쥐어짜려 애썼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몸이 고될수록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닦아놓은 마룻바닥 위로 내 텅 빈 마음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다음 글쓰기 수업 날이 다가왔다. 나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가지 않으면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숨쉴 구멍마저 막혀버릴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결국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일부러 가장 칙칙하고 편한 옷을 골라 입었다. 다시는 그 어떤 기대도 설렘도 품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숨듯이 앉았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쪽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모든 목소리가 나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가 칠판에 적는 글씨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와서 박혔고 그가 읽어주는 시의 구절들이 전부 내 이야기 같았다. 수업 시간 내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 위에 의미 없는 낙서만 반복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혜인 선생님. 나는 차마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발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지난주 과제물 안 내셨더군요. 그제야 나는 지난 일주일간 펜 한 번 잡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나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작게 대답했다.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억지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글쓰기는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마주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내 비겁한 도피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잊기 위해 글쓰기를 외면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감정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가장 정직한 나 자신과의 대화를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고 쓸쓸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심어진 국화는 그새 몇 송이 시들어 고개를 꺾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나 같았다. 잠시 화사하게 피어나는가 싶더니 이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여버린 내 모습.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낯빛이 좋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소화가 안 된다며 자리에 드러누웠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픈 게 다 내 탓이라도 되는 양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남편이 저 지경이 되도록 뭘 한 게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냐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매실차를 탔다. 따뜻한 매실차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머리맡에 약과 찻잔을 내려놓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내 청춘을 꼬박 바쳐 내조한 남자. 그런데 그의 아픈 얼굴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 어떤 애틋함도 안쓰러움도 걱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지독한 의무감만이 차갑게 남았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이 지독한 외로움은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 집이었다. 이 침묵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무관심 속에서 나는 수십 년간 홀로 알아왔던 것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 않는 이 집에서 나는 서서히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병을 옮긴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저 당신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이대로는 죽는다고 처음으로 진단해준 의사였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안방을 나와 거실 창가에 섰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낯설고 지쳐 보이고 슬퍼 보이는 여자. 나는 그 여자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외로움은 그의 탓도 남편의 탓도 시어머니의 탓도 아니었다. 어쩌면 이건 한 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나 자신의 탓일지도 모른다. 깨달음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법이다.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야 내 병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이대로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살리기 위한 처방을 내릴 것인가. 창문에 비친 내 모습 위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눈물처럼 번지고 있었다.
내 병의 실체를 깨닫고 난 후 세상은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남편의 무심함에 절망하거나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저 나의 병을 확인시켜주는 익숙한 증상일 뿐이었다.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상황을 직시하게 된 것에 가까웠다. 나는 이 집안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계속 유령으로 떠돌 것인가 아니면 희미하게나마 나의 형체를 되찾을 것인가. 다음 수업이 있는 화요일 나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도망치듯 나서는 걸음이 아니었다. 이곳이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유일한 처방전일지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은 걸음이었다. 나는 여전히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똑바로 그를 박민준 선생을 마주보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나의 귀는 이전과 달랐다. 그의 목소리가 그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만 건네는 비밀스러운 위로처럼 들려왔다. 그날의 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모두가 첫사랑, 자녀의 탄생, 여행의 추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차마 펜을 들지 못했다. 내 인생에 과연 그런 순간이 있기나 했던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했던 시간의 덮개만 자욱할 뿐 오롯이 나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순간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또다시 백지를 내고 말았다.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겨 나서려는데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김혜인 선생님 잠시만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지난번처럼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과제물을 가리키는 대신 지난주 수업 시간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낙서해 놓았던 노트의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의미 없이 그려놓은 작은 들꽃 몇 송이가 있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혹시 그림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냥 딴 생각하느라 저도 모르게.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감히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선이 참 좋으셔서요. 그냥 흘려 그린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수십 년간 내 의식의 가장 깊은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얼떨결에 열고 말았다. 해진 운동화를 신고 미술실을 드나들던 여고 시절의 내가 캔버스에 물감이 번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뛰던 20살의 내가 희미한 먼지를 일으키며 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어릴 때 그냥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철없는 꿈도 있었고요. 말을 내뱉고 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내 첫 번째 꿈이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 그 꿈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이자 배부른 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 꿈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 그는 내 위태로운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철없는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선생님 안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법과도 같았다. 내가 평생을 죄책감처럼 안고 살았던 그 빛바랜 꿈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유혹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보고 그 위에 따뜻한 연고를 발라주는 유일한 의사, 나의 조력자였다. 작은 스케치북이라도 하나 사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때로 그림이 대신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의 제안은 내 심장에 불을 붙였다. 그날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시내의 큰 문구점으로 향했다.
학창 시절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종이 냄새와 물감 냄새가 뒤섞인 낯선 공기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진열대를 서성였다. 수많은 종류의 스케치북과 연필들. 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이건 또 다른 욕심이고 허영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이다. 나는 가장 작고 얇은 스케치북 한 권과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좋은 사비 연필 한 자루를 골랐다. 계산을 하고 문구점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벼웠다. 가방 속에 든 작은 스케치북 한 권이 천군만마라도 얻은 것처럼 든든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새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내 눈앞에 놓인 가장 익숙한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싱크대 한쪽에 걸려있는 나의 낡은 행주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움직였다. 행주의 너덜너덜해진 가장자리, 반복된 삶으로 인해 거뭇하게 색이 바랜 부분, 수없이 비틀어 짠 흔적이 남은 주름들. 나는 그것을 그리는 동안 지난 30년의 내 시간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놀라웠다. 그것은 대상을 똑같이 옮기는 기술이 아니었다. 대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마침내 그것과 나를 분리해내는 과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행주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나는 행주를 그리는 주체였고 행주는 나의 시간을 증명하는 객체일 뿐이었다. 한참을 몰두하다 보니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완성된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시간이, 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그림을 찍었다. 그리고 아주 큰 용기를 내어 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별다른 말은 붙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행주가 꼭 긴 세월을 버텨낸 늙은 나무의 껍질 같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네요. 첫 그림으로 이보다 더 진실된 것이 있을까요? 정말 좋습니다. 그의 문자를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올랐다. 그는 내 그림의 기술을 칭찬하지 않았다. 그는 내 그림 속에 담긴 나의 삶을, 나의 이야기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정말 좋다는 그 짧은 문장이 지난 수십 년간 내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가장 완벽한 위로와 인정의 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수업 시간에만 만나는 선생과 제자가 아니었다. 나는 틈틈이 내 주변의 사물들을 그렸고 그는 나의 유일한 감상자가 되어주었다. 시어머니의 약봉지, 남편의 낡은 구두, 창가에 시든 화분. 나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늙고 닳고 외로운 것들이었다. 그는 내 그림을 통해 나의 침묵을 읽었고 나는 그의 감상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받았다. 우리의 대화는 이제 은밀한 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말없이 서로를 보듬는 교감의 행위였다. 나는 그와의 소통을 통해 아주 조금씩 나라는 사람의 형체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남녀의 욕망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관계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잊혔던 꿈의 조력자였고 나는 그의 고독을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 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잠든 밤 식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는 그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 나의 그림은 그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였고 그의 답장은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응답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를 갖게 된 셈이었다. 설렘은 점차 그리움으로 변해갔다. 일주일에 한 번 강의실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까? 어느 날 저녁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내 작은 갤러리에서 무명화가들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선생님 그림과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작품들이라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까?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는 10년도 더 전에 끊겨버린 인연을 핑계로 둘러댔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며칠 후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옅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림 앞에 나란히 서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서로의 숨소리와 시선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내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물었다. 저기 저 그림 속 의자 꼭 선생님께서 그리신 행주 같아요. 비어있지만 수많은 시간을 담고 있네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내 그림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수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갤러리를 나와 우리는 정처 없이 걸었다. 가을의 오후는 짧고 아름다웠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결혼 전 좋아했던 노래,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막연한 두려움. 그런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털어놓고 있었다. 내 말을 듣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다정해서 나는 여러 번 울컥하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인적이 드문 언덕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노을에 물든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 우리의 침묵과 숨소리가 가득 찼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나를 돌아보았다. 혜인 씨. 그는 처음으로 나를 선생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불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 속에 내가 온전히 담겨 있었다. 여자로서의 나, 욕망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나.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감각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내 모든 세포가, 내 안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의식이었다. 서툴고 애틋하고 슬펐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으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그렇게 울면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한 생의 감각을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더 대담해졌다. 틈틈이 그와 짧은 통화를 했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 함께 커피를 마셨다. 함께 있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기억만으로 남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집안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했다. 내 안에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다. 내 그림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꽃을 그렸고 햇살을 그렸고 웃는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내 안에 차오르는 생기가 내 손끝을 통해 종이 위로 번져나갔다. 변화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주말에 예고 없이 친정에 들른 딸이었다. 어머,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좋은 일 있어? 딸은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는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요즘 잠을 푹 자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휴대폰은 왜 그렇게 자꾸 들여다봐? 꼭 누구 기다리는 사람처럼. 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내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엄마, 그림 그렸어? 딸은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잿빛의 정물만 그리던 엄마의 스케치북이 어느새 화사한 색채의 풍경과 꽃들로 채워져 있었으니까. 엄마, 이 그림들 꼭 누가 가르쳐 준 것 같네. 문화센터 아직도 다녀? 그럼.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선생님은 어떤 분인데? 남자야, 여자야? 나이는? 딸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신문에 가까웠다.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딸은 스케치북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걱정하는 딸의 눈빛이 아니었다. 내 비밀을 파헤치려는 수사관의 눈빛이었다. 엄마. 딸이 나직하게 나를 불렀다. 엄마, 요즘 꼭 사랑에 빠진 소녀 같아. 소녀. 그 한마디가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 말 속에는 주책이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경멸과 조롱이 서늘하게 배어 있었다. 딸의 눈에 비친 나는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헌신해야 할 존재이지 한 명의 여자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딸의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내가 쌓아 올린 위태로운 행복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딸이 돌아간 후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딸이 덮어놓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나를 살게 한 나의 날개. 하지만 이제는 내 죄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물.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희망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상자를 열어버린 지금 내 앞에 닥쳐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서늘한 의심과 경고였다. 두려움이 뼈마디를 타고 차갑게 스며들었다. 딸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것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변화였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딸이 남기고 간 의심의 씨앗이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찔했고 현관문 소리만 나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와의 짧은 만남은 이제 아슬아슬한 행복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걷는 듯한 고통스러운 스릴이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놓을 수 없었다. 아니, 그를 놓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다시 어둠 속에 가두는 것과 같았기에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통화 대신 짧은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만남은 더 뜸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갈증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그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다. 직접 고른 보라색 스카프였다. 그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 색은 어쩐지 그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을 반씩 섞어 놓은 듯한 깊고 아픈 색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핑계대고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서 그를 만나 스카프를 건넸을 때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즉석에서 스카프를 목에 둘러 보이며 내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의 목에 감긴 보라색 스카프가 가을 햇살 아래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다. 그 순간의 짧은 행복. 그것이 내게 닥쳐올 재앙의 서막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를 사고 시어머니가 쓸 파스를 샀다. 내 양손에 들린 시장 바구니의 무게가 내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뒤집어 쓰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과 마주쳤다. 평소 같으면 아직 퇴근 전일 시간이었다. 일찍 왔네요. 몸이 안 좋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으며 시장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남편은 대답 대신 나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텅 비어 있던 그의 눈에 아주 낯설고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의 손에 내가 방금 전 그에게 선물했던 그 보라색 스카프가 들려 있는 것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어떻게, 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마도 공원에서 헤어질 때 그의 재킷에서 스카프가 흘러내려 내 차 조수석에 떨어졌던 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그게 왜 당신 손에.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남편은 스카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차에 떨어져 있더군. 그게 전부였다. 그는 누구의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 어디서 났느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느린 동작으로 스카프를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것처럼.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그 순간 나는 차라리 그가 내 뺨이라도 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머리채를 잡고 욕이라도 퍼부었으면, 그래서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날 저녁 식탁은 지옥이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세 사람이 앉은 식탁 위로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만이 평소처럼 반찬 투정을 하고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밥알이 돌멩이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기 앞에 밥그릇과 국그릇, 그 네모난 세상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쩡, 쩡 하고 내 심장을 깨부수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안방, 그 좁은 공간에서 그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내가 잠자리에 들자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다. 그 넓은 등이 오늘따라 에베레스트 산맥처럼 높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와 그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되지 않았지만 그 거리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협곡이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모든 침묵이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더러운 여자, 배신자, 어디서 감히.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남편은 나와의 모든 대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내가 차려준 밥을 말없이 먹었고, 내가 내민 옷을 말없이 받아 입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통과해 내 뒤의 벽이나 가구에 가 닿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폭언보다 날카롭게 내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나를 벌하고 있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시어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아들 내외의 냉랭한 기류에 불안해하며 나를 향한 잔소리가 더 심해졌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왔다. 내가 딛고 있는 마룻바닥도, 내가 숨쉬는 공기도 모두 나를 고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내 휴대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었고, 남편의 침묵의 감시 아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내밀었던 손이 도리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온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침묵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기계적으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흐르는 물소리에 잠시나마 이 모든 고통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미야, 거실 테이블 위에 저건 뭐냐? 웬 스카프가. 내 심장이 멎었다. 남편이 그날 이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둔 보라색 스카프. 그것은 마치 이 집안에 떨어진 주홍 글씨처럼 나의 죄를 선명하게 증거하며 그 자리에 계속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다. 고운 보라색이네. 내 것이냐?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집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다. 아니면 아범 것이냐? 남자가 무슨 이런 요란한 색을 별일이다.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들고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제발, 제발.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짧은 대화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내게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그 보라색 스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앞으로 스카프를 던졌다. 보라색 스카프는 젖은 그릇들 위로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싱크대 안으로 힘없이 떨어져 차가운 물에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음식물 찌꺼기와 뒤엉켜 더러운 물에 잠겨가는 보라색 스카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스카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되찾은 이름이었고, 나의 웃음이었고, 내 안에 깨어났던 여자였다. 남편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영혼의 심장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0년간 나를 올가매고 있던 이성의 끈이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점철되었던 내 삶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젖은 손 그대로 뒤돌아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서재로 들어가려던 그의 등 뒤에 나는 내 평생의 모든 한과 분노를 실어 소리쳤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뱀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오만한 침묵이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을 제가 되도록 태워버렸다. 그래, 당신은 평생 이런 식이었지. 말없이
사람을 없는 존재 취급하고 그렇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 그게 당신이 사람을 벌주는 방식이었으니까. 나는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갔다. 그를 지나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그가 유일하게 아끼는 아버님에게 물려받았다는 작의 재떨이였다. 나는 그것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재떨이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애미야, 내가 지금 미쳤느냐? 나는 시어머니의 외침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 남자의 등을 향해 내 30년의 침묵을 깨부수는 외침을 토해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그렇게 역겨워? 바람난 마누라라 역겨워서 말도 섞기 싫어? 그래, 나 다른 남자 만났어. 당신 같은 목석이랑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랑 단 1시간을 함께 있는 게 더 숨을 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났다고. 나는 울부짖고 있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당신은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아침밥 차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당신 잠든 후에나 겨우 허리 펴고 잠들었어. 당신 어머니 약 시중 들고 당신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다고. 그럴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준 적 있어? 당신한테 나는 이 집 가구랑 다를 게 뭐였는데.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언제나 그 자리에 걸려있던 나의 낡은 행주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이게 나야. 이게 당신 마누라 김혜인의 30년 인생이라고. 평생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들 더러운 거나 닦아주다 너덜너덜해진 채로 버려질 이 행주가 바로 나라고. 그때였다. 나의 절규를 등지고 서 있던 남편이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이, 그 텅 비어 있던 그의 눈이 아주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를 잡았다. 여보. 그가 아주 힘겹게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몸이 아주 천천히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의 울음도 시어머니의 비명도 그 순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눈앞에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남편의 모습만이 있었다. 그 뒤의 기억은 필름이 끊긴 것처럼 드문드문 떠오른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 시어머니의 애끓는 통곡, 병원 복도의 싸늘한 소독약 냄새.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응급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가 다가와 남편의 신분증과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여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신분증을 찾기 위해 지갑에 낡은 가죽을 넘기는데 그 안에서 곱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무심코 펼쳐본 종이. 그것은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였다. 환자명 이강현, 진단명 파킨슨병.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진단서 발급 날짜는 5년 전이었다. 그 아래에는 내가 처음 보는 약들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이 여러 장 겹쳐 있었다. 그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 점점 느려지던 걸음걸이, 가끔씩 미세하게 떨리던 손, 무심함이라고, 나를 향한 무시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조각난 퍼즐처럼 내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은 나를 향한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는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절망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지독한 성실함과 변치 않는 일상은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을지도 모른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지난 5년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던 것이다. 나의 해방을 위한 처절한 외침은 그의 고독한 아픔 앞에서 갈 곳을 잃고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내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든 저주와 원망이 이제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으로 되돌아와 박혔다. 내가 외롭다고 울부짖는 동안 그는 바로 내 옆에서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지옥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응급실 문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내가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은, 내가 파괴하고 싶었던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곳에는 그저 아픈 남편과 그 아픔을 까맣게 몰랐던 어리석은 아내가 있었을 뿐이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지독한 진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남은 생을 덮쳐오고 있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의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였고 회한이었고 뒤늦게 깨달아버린 지독한 사랑이었다. 병원 복도를 채우던 소독약 냄새는 남편의 병실 안에서 더 짙고 선명해졌다. 그는 하얀 시트 위에 유령처럼 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내가 알던 단단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과 그가 홀로 감내했을 고통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아 낯설고 연약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했다. 그리고 내게 조용히 그가 오랫동안 병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에는 여전히 그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가 의식을 차리고 우리가 병실에 단둘이 남겨졌을 때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그 침묵과는 다른 훨씬 더 무겁고 슬프고 어색한 침묵이었다. 내가 먼저 그 침묵을 깼다. 왜 말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천천히 내게로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짐이 되기 싫었다. 그가 아주 오랜만에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당신한테까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아내인 내게조차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침묵은 자존심이었고 그만의 방식의 배려였으며 홀로 짊어진 형벌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등 뒤에 대고 철없는 아이처럼 내 외로움만을 울부짖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됐다. 그는 짧게 말을 끊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첫 번째 화해는 그렇게 끝났다. 용서도 이해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멀찍이서 확인하고 더 이상 서로를 할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에 가까웠다. 며칠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깨진 잿더리 조각은 내가 대충 치웠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는 채로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부축해 안방에 눕혔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 안에 던져졌던 보라색 스카프를 꺼냈다. 음식물 찌꺼기와 더러운 물에 젖어 축축하고 차가웠다. 나는 그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아무도 모르게 집 밖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버렸다. 내 짧았던 꿈, 나의 치명적인 사랑,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버렸다. 우리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의 아내에서 간병인이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그의 약을 챙겼고 손을 떠는 그를 위해 셔츠에 단추를 채워주었다. 식탁에서는 질긴 반찬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내었고 때로는 그의 숟가락에 반찬을 직접 올려주기도 했다. 그는 처음엔 어색해하며 내 도움을 거부했지만 이내 말없이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함께 약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이 들었다. 그는 가끔 잠결에 내 손을 찾듯 더듬거렸고, 나는 그런 그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늙어온 노부부처럼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정이 뒤엉켜 그를 향한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까? 이대로 상처가 아물고 우리는 다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어느 날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잠시 경로당에 가시고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이 들어 집안에는 나 홀로 있었다. 그때 조용하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민준, 그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혜인 씨, 잘 지내시는지요?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답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짧은 문자 메시지가 내가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의 둑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고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내 손을 잡아주던 온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내 안의 여자가 내가 제가 되어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잠든 남편이 있는 안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문 안에는 나의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해야 할 병든 남편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내 손 안에는 나를 여자로 살게 했던, 나를 숨쉬게 했던, 그러나 이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남자의 안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의 번호를 지워버릴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문자를 보고 또 볼 뿐이었다. 이것이 나의 형벌이었다. 착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병든 남편의 수발을 들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남자를, 그리고 또 그리워해야만 하는 것. 저녁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깼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의 저녁상을 차렸다. 그가 약을 삼키기 힘들어하자 나는 물을 떠다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 내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남편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나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다른 남자를 품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만 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겨울의 문턱에 선 새벽은
계절의 끝자락만큼이나 시리고 고요했다. 남편의 얕은 숨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소리 없이 거실로 나왔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이 어둠 속에 잠겨 저마다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밤새 뽀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 아래로 세상의 온도가 아닌 내 마음의 냉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손으로 작은 원을 그려 서리를 닦아내자 닫혀있던 커튼을 열듯 회색빛 새벽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불 꺼진 아파트 단지, 저 멀리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의 경계. 나는 그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했다. 남편의 병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낼 뿐이다. 나는 그의 약을 챙기고 그는 내 부축을 받는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이제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아주 옅은 온기가 흐른다. 그것은 뜨거웠던 사랑도 애틋한 연민도 아닌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 통과해온 전우의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 박민준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문자에 끝내 답장하지 못했다. 내 비겁함이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 나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아주 가끔 바람이 차게 부는 날이면 그의 안부가 궁금해지곤 한다. 그는 내게 세상을 보여준 창문이었다. 창문을 열고 잠시 다른 공기를 마셨지만 나는 결국 이 방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를 만났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있는 시체처럼 이 집을 떠돌고 있었을 테니까.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손가락질할까? 남편의 고통도 모르고 바람을 피운 아내라고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말할까? 혹은 평생을 희생만 하다 뒤늦게 상처받은 불쌍한 피해자라고 동정할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죄인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내 삶의 한가운데서 살고 싶다고,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나의 외로움은 진짜였고 그의 고통 또한 진짜였다. 우리는 서로의 진실을 몰랐을 뿐 누구도 악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가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곳에는 나의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모두가 잠든 새벽이나 텅 빈 오후, 나는 여전히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연필을 쥐고 하얀 종이 위에 나의 침묵을, 나의 감정을, 나의 존재를 새겨 넣는다. 이것이 병든 남편 곁을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내가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다. 창밖이 조금 더 밝아왔다. 내가 닦아낸 동그란 창문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다. 앞으로 나의 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남편의 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속의 그리움이 또다시 나를 흔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여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행주에 내 인생을 투영하던 무력한 아내로, 이름조차 잊고 살던 엄마로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슬픔의 모양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처음으로 그릴 대상을 찾아 고요한 집안을 둘러보았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